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어선에서 통발 작업을 하던 선원 12명 가운데 3명은 근처에 있던 상선에 구조된 가운데 나머지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에서 격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안전을 위해 동해안 공항 3곳의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정권 규탄을 위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자신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하고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간 충돌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를 놓고 학폭 가해자라는 비난이 나오는 등 격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 설치 문제로 유가족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결국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을 격추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중 간 갈등 속에 등장했던 정찰 풍선이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풍선을 격추했으며 잔해를 수거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센서와 태양열 전지판 등이 탑재된 정찰 풍선은 버스 3대 정도의 크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격추에 앞서 안전을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머틀비치와 찰스턴 등 동해안 공항 3곳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8일 풍선이 영공에 진입한 것을 탐지했고 이달 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가 있는 몬태나주 상공에 풍선이 도달했을 때 격추 방안을 검토했지만 풍선 잔해에 따른 지상 피해를 우려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을 격추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풍선이 당장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고 성토하며 당장 격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어젯밤 11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7km 해상에서 24톤급 어선 청보호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통발 작업을 하던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근처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2명은 한국인, 나머지 1명은 인도네시아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헬기와 해경, 해군함정, 그리고 민간 선박까지 투입됐으며 전복 선박 주변을 수색하며 나머지 선원 9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에 리프팅백을 설치해 더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했고 잠수사 19명을 동원해 어선 내부 에어포켓 공간에 실종자가 있는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전복 사고가 난 현장은 0.5에서 1m의 파도가 일고 있으며 구름이 끼어 흐린 상태입니다. 전남 신안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기관의 철저한 인명수색과 구조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도 해군과 민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에 가용한 모든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관공선을 모두 동원해 서둘러 인명 구조에 나서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전산 시스템이 어제 저녁 일제히 다운되면서 국내선과 국제선 모든 노선 운항이 1시간 반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저녁 6시쯤부터 7시 반까지 1시간가량 티웨이 항공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티웨이 항공 모든 지점 전산이 멈추면서 제주에서 김포, 대구, 광주 등으로 가는 국내선과 비엔티엔과 다낭, 방콕으로 가는 국제선 등 모든 노선 출발이 늦어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인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지도부와 유가족이 참석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추모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추도사를 합니다. 이어 유가족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의 국회 다짐 낭독과 헌화 등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추모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어제 서울시청 앞 대로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진행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리 행진을 하던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 예정돼 있던 분향소를 설치해 경찰 서울시 공무원과 충돌이 빚어졌고 20대 유가족 1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유가족들이 머물 천막 설치를 두고 경찰 또 서울시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어젯밤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유가족들이 머물 천막을 경찰이 막으면서 대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서울시의 저지로 결국 천막을 설치하지 못해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일 낮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이 심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분향소 주변 집회와 현수막 등으로 추모 감정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쟁점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시민분향소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이태원 광장입니다. 이 주변으로 신자유연대가 내건 더는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유가족 협의회 측은 이 같은 현수막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추모 감정을 훼손당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추모 감정이란 유족이 친밀했던 망인을 그리는 마음으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추모 감정 침해를 인정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제주 4.3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모 감정을 해쳤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시험 문제에 담은 대학 교수에겐 추모 감정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니 유족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의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추모 감정 자체는 이미 폭넓게 인정돼 온 겁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추모 감정이 훼손됐다며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유가족협의회 주장처럼 신자유연대가 실제로 모욕 발언을 했는지부터 파악한 뒤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추모 감정을 보호받지 못해 유족들이 겪을 피해를 따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 그리고 표현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예정인데 인용된다면 추모 감정을 토대로 접근 금지를 결정한 첫 판단이 될 거라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 행사 도중 서울광장에서 유가족과 경찰 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제 오후 4시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최소 금액을 2, 3일 뒤 반환 처리해 줍니다. 시는 서울광장 시위 상황을 지켜보고 오늘 스케이트장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국과수는 아이가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4살 여성 A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짜리 아들을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부부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준 뒤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밥을 놔두었고 보일러 난방까지 해도 2살인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집안에는 보일러가 24도 정도로 켜져 있었고 텅 빈 밥그릇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별거한 A씨는 택배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최근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못 내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에게 상처나 골절은 없지만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학대 혐의가 더 있는지 확인하면서 A씨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집을 비운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등 7가지 혐의를 적시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개월에 걸친 도피를 하다가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이어진 검찰 조사 끝에 구속기한을 이틀 남기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횡령과 배임,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가 담겼는데 핵심은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혐의.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이 아닌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모른다던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 검찰 판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를 고리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를 캐묻기 위해 이미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완전히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이 계속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번에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도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자신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에서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 길을 가면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뒷받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놓고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가야 할 이유가 이재명 수호 말고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뒤집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광분에 국민의 속만 뒤집혔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은 예비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술서 등을 통해 전과를 포함한 과거 이력을 심사한 뒤 자격이 현격히 떨어지는 인사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가 일부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활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경선연대를 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어제 저녁 나경원 전 의원 집을 찾아가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 의원 요청으로 나 전 의원 자택에서 30분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가 연대를 제안한 것을 두고 경쟁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약속은 하고 갔는지 궁금하다며 지금 나 전 의원에게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먼저 추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 이준석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나 전 의원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만들 땐 언제고 이제와 힘을 합치자는 것이냐며 학폭 가해자 행태를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이른바 윤심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의원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의 국민통합위원 해촉.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를 위한 활동이 중립성에 문제될 수 있다 판단했다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 전격 해임권 그리고 불출마 회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앞서 당원 투표 100%로 당 지도부를 뽑도록 당원을 바꿀 때도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려는 윤심이라는 논란이 분분했는데 이번엔 안 의원 선출을 막기 위한 개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윤심 호소인, 가출했던 인수위원장 등 원색적 표현을 쏟아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셨고요. 급기야 대통령실에서까지 안철수에는 윤심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 발언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안 의원의 윤심 파리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당대표 후보 컷오프를 위한 당원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생각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집권 2년차 개혁 과제를 추진하며 내년 총선 승리까지 이끌려면 당청 관계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 안 의원과는 이미 인수위 때부터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느냐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때 극심한 내홍,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무 개입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오는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약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을 간판으로 내걸고 싶은 강렬한 희망과 의지를 포기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국민의힘은 결국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연합당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 창당할 수 있다는 심평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을 협박하는 극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신당 창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당을 해치는 적극적 해당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통령실을 향해선 대통령 멘토라는 인물이 실제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망상인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시한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파를 넘어선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결국 밥그릇 지키기를 반복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 손질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의원 1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승자 독식과 대립의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모임의 취지입니다. 한꺼번에 뛰어넘기 어려우면 이제 단계적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물꼬를 트는 당리당략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나간다고 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당의 유불리 또 권력의 의지,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감당해 보겠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 법안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이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었는데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의석을 줘 사표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여기에 동의하실 것이냐. 정당별보다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비례대표가 전체 의원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명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면 하나의 권역에 많아봐야 10명 남짓, 비례성 강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걸 전제로 의원 수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여당은 구체적 대안 논의보다는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실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자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야가 최대 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거는 많이 나오는 거는 봤어요. 알고 온 건데 이렇게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왜 내가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의 모든 거를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공개증서 2억이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그때 당시에 그런 말로 현혹하게 돼서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파트 60세대 중 56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은 문을 닫았다. 그 사람이 있어.
있어요. 무슨 자리?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 안 해요. 그것만 할매들이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같이 공동 중개를 안 해요. 그 아예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이런 조직적인 이런 단체?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임대인이면 이쪽에서는 중개업을 하고 있고 이쪽 임대인은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한 있더라고요. 6개 부동산에서 다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다. 자기는 여기 바로 낙찰받고 다른 분한테 팔 거니까 나갈 준비해라. 다른 대출로 돌려서 그거를 막아보려고 하더라도 다른 대출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0%에 이른다. 깡통 전세 사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니네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있어서 너희한테 돈을 못 준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재판부에서 구속시키지 않고 이렇게 풀어줬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 참담하고 그래요. 일반인들하고 다 똑같아요. 돈 못 받는 것도 화나고 억울하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한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말짱황이에요. 좀 형사처벌이라도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처벌이 된 사례는 많진 않았었죠. 전세 보증금은 언제부턴가 공포가 됐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법무사를 선임할 때 비용 들어가죠. 이자를 이제 제가 더 물어가면서까지 이제 3개월을 기다려 드렸죠. 모든 구조가 다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다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해야 할 이자 부담을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이자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 현금 일부에다가 전세자금 끼고 샀거든요. 그거를 지금 세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요 보호 대책이 하나도 없죠? 피해자들은 단지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실제로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고 이게 이렇게 원활하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 거래 자체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지금 따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제가 아직은 알고 있고 작년에 했던 얘기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당신의 전세 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지난해부터 급등한 물가가 올해도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부터 식료품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물가 상승률은 5.2%로 한 달 전보다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식료품까지 인상이 잇따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일정한데 나가는 거는 많으니까 좀 힘들더라고. 안 올랐다는 게 없어. 가서 뭐 말만 하면 다 올랐대.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실질 소득은 5%나 급감했습니다. 고물가의 체감 소득이 쪼그라든 겁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오름세에 더 취약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는 가처분 소득의 12%에 육박해 상위 20%의 5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생계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결된 가스료가 2분기부터 인상되고 지하철, 버스 요금 줄인상도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 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 하저 흐름으로 이처럼 고공행진하는 물가는 4분기나 돼야 조금 나아지겠지만 이조차도 여러 변수 탓에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그로 인해서 앞으로 높아질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감안하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 그리고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는 물가 상승률 수준을 당장 물가를 잡기 힘든 만큼 서민 삶에 밀접한 대중교통과 식료품 오름세를 최소화해 체감 물가라도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높여왔던 미국이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크고 물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4.25%포인트나 높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긴 했지만 그 폭은 0.25%포인트에 그친 겁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가기 벅찼던 한국은행으로선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대출 이자로 금융 안정이 휘청이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 침체 속도도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환율이 국채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우리 환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1,400원에서 지금 1,200원대로 왔는데.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은 걸림돌입니다. 공공요금이 치솟으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오름폭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름으로써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실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런 채널로 반영될 것인지는 1, 2월 달에 아마 지나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곤 해도 기준금리 격차가 이미 최대 1.2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과 추가 인상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한국 시장 공략 경쟁에 나섰습니다. 고급차에 적용됐던 풀 HD LCD 계기판과 운전 보조 기능, 자동차 원격 관리 서비스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등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준중형 트럭. 운전 보조 시스템인 크루즈 기능은 물론 자동차 상태를 원격 관리해주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도 기본 탑재돼 있습니다. 주로 최신 고급차에서 볼 수 있는 FHD LCD 화면이 장착돼 있어서 운전성만 봐서는 이게 화물차인지 고급 세단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대우트럭 사업 부문이 인도 기업에 인수된 지 20주년을 맞은 타타 대우 상용차가 운전석을 고급 승용차처럼 첨단화한 트럭으로 한국 소비자 공략에 나선 겁니다. 대형 트럭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IP, 그다음에 디지털 클러스터를 이미 장착해서 1년여 이상 시장에서 검증받았고, 이것들은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시장에서. 반면 고급 승용차의 대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트럭처럼 큰 SUV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풀 HD LCD 화면에 속도 조절과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첨단 기능은 기본. 여기에 다양성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exciting year in terms of product launches again for the Korean market. We're going to have 12 new launches. 한국 GM도 올해 6종의 내연기관 신차를, 내후년까지 10종의 전기차 신차를 국내에 출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올해 기본 적용하는데 자율주행은 물론 구독 서비스로 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온스타는 향후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구독 경제로 가는 방향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공략을 위해 차량 성능의 고급화 경쟁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수가 지난달 초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전국 코로나19 감염 집계에서
1월 27일에서 2월 2일까지 중국 본토 전역의 병원에서 3,278명의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468명입니다. 이 시기는 춘제 연휴 마지막 날부터 일주일간으로 사망자 수는 그 직전 일주일의 51.5% 수준입니다. 소아, 중증, 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환자의 피해 구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시각도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한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를 중단할 정도로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인력난은 심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부터 100% 아래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28%까지 급감했습니다. 의료계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를 꼽습니다. 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 의료진이 구속되는 사건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료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고위험 진료와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며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만 과실치사죄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의사 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환자가 형사소송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단체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사고 경위를 알려주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입장하기 힘든 상황에 환자들이 굉장히 울분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그리고 입증 책임 전환법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의료사고 특례와 함께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을 더 철저히 하는 피해자 구제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 업무가 있는데 감정 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에 대한 특혜로 비치지 않으려면 민사소송과 분쟁 조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기존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의사도 일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를 계기로 홍콩과 동남아 국가들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홍콩은 3천억 원 규모의 항공권을 무료로 뿌리기로 했고 베트남은 올해 1억 1,000명 관광객 유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홍콩이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를 계기로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헬로 홍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존 리 행정관은 이 자리에서 관광객들에게 약 3,117억 원 상당의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prepared 500,000 free air tickets to welcome tourists from every part of the world to come to Hong Kong. 홍콩 공항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우선 동남아 관광객들부터 무료 항공권을 뿌린다는 계획입니다. 홍콩 관광청은 올해 국제 수준의 250여 개 행사도 열어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멸하다시피 한 관광객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5천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일찌감치 외국 관광객에게 방역의 빗장을 푼 태국 정부는 올 초부터 보건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정도로 관광객 유치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Now we can say Thailand freely open for all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태국은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에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업 비중이 높습니다. 관광 관련 고용도 20%나 돼 방역 완화를 계기로
태국 정부는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지난달 말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를 계기로 올해 1억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베트남 관광청은 4차 산업 기술 활용, 지역 기반형 관광 개발 프로젝트, 관광업 인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베트남 관광 활성화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YTN 조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3년 연속 미국 음악계 최고 권위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내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S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3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콜드플레이의 9집 앨범으로 앨범 오브 더 이어 부분에 예투컴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BTS가 수상에 성공하면 아시아권 가수 최초 그래미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북극발 기류가 강타한 북미 대륙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기록적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등은 체감온도가 영하 50도에 육박했고 특히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7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해변 도시 락포트 앞바다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북극발 냉기류가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현지 시간 4일 내내 한파특보가 발효된 이곳의 체감기온은 영하 40도에 이르렀습니다. 인근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는 시속 40마일 이상의 강풍까지 불어 항공기 착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카고의 미시간 호숫가에는 팬케이크 모양의 얼음덩어리 행렬이 생겼습니다. 북극의 바람과 파도가 살얼음을 조각내고 둥글게 모으면서 만들어진 혹한의 풍경입니다. 같은 북동부 지역 뉴햄프셔주에선 역대 최저의 체감온도가 기록됐습니다. 영국 BBC는 현지 시간 3일 밤 돌풍이 불어닥친 뉴햄프셔주 워싱턴산의 풍속 냉각 온도가 영하 78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저녁 8시 워싱턴산 정상의 실제 온도는 영하 46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또한 역대 최저 기온이라고 미국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를 비롯한 일부 동부 지역과 미국 메인주도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체감온도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극발 기습 한파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말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일요일에는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일본 삿포로 눈 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삿포로와 자매도시인 대전은 이번 축제에 대표단을 보내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함없는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는데요. 두 도시는 잠시 주춤했던 민간 교류 강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삿포로 현지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삿포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원에 거대한 눈 조각들이 세워졌습니다. 공룡의 대명사인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인기 만화 캐릭터들까지 수백 개의 눈 조각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삿포로 눈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면서 첫날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됐지만 전 세계인들은 잊지 않고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We tried to come last year, but it got canceled. So we're very excited to come back this year to see it. It's beautiful at night with everything lit up. 자매도시인 대전시도 오랜만에 개막식에 참석해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또 양 도시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줘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민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방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 인근 청주공항과 신치토세 공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 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やっぱ姉妹都市の交流が活発になっていく、それは両国の市民が相互に行き来しやすい関係で、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非常にいい提案をいただきましたので、具体的な事務的に協議を進めていって、できるところから進めていければなとこんなふうに思います。 대전시는 또 삿포로 눈축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오는 8월 대규모 행사로 새롭게 준비 중인 영시축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영시축제를 할 때 보다 더 정밀한 설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삿포로시가 하는 눈축제에 대한 시민들 참여, 또 기업들 참여, 또 많은 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건 하고, 대전과 삿포로 두 도시가 코로나19 여파에도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며 한층 발전된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지구로부터의 최대 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는 화성까지 가려면 현재 기술로는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핵분열 기술을 이용해 이 기간을 3분의 1로 줄일 차세대 엔진을 개발합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불리는 아르테미스 SLS 로켓. 50여 년 전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보냈던 세턴5 로켓의 연료 케로신보다 추력이 15% 더 향상된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SLS 로켓을 비롯해 현재 로켓 기술로 화성까지 우주인을 보내려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까지 우주 비행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 분열을 이용해 로켓의 추력을 얻는 핵 추진 엔진입니다. NASA will partner with our longtime partner DARPA to develop and demonstrate advanced nuclear thermal propulsion, a revolutionary technology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future human spaceflight missions. 핵 추진은 핵 분열을 이용해 섭씨 2,400도의 매우 높은 열을 만들어 이 열로 추진제를 가열해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케로신이나 액체 수소처럼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엔진보다 효율이 2배에서 5배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 분열을 하면 발생하는 열이 그냥 화학적 반응을 연소를 할 때보다 나오는 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추진제를 수소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즐을 빠져나오는 그런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사는 50여 년 전 핵 추진 로켓 개발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핵 추진 엔진이 상용화돼 화성까지 비행 기간이 3개월 내외로 대폭 줄어들면 우주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비행 기간 단축으로 식량 등 보급품을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과학 장비를 로켓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사는 오는 2027년까지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과 함께 핵 열 추진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광주 광산구에는 광주 거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주민과 상생하면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해 이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골목마다 갖가지 외국어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600명으로 전체 주민의 15%에 달합니다. 조용하던 동네에 젊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마을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예, 그분들 때문에 지금 월곡동 고려인 마을이 침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 온 사람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활기가 있어요.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외국인들이 식당을 만들면서 자연스레 세계 음식 문화 거리도 조성됐습니다. 10년 전 한국에 들어온 우즈베키스탄 가족은 전통 음식으로 문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음식도 조리하면서 주말이면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이제 우즈베키 문화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가게입니다. 한국인들도 되게 많이 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즈베킨 아니면은 고려인 아니면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이제 맛보는 식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자주 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미용실과 꽃집 등 외국인 상가도 형성돼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고려인 동포가 차린 카페는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한국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요. 50% 우리 코리안들 오고요.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서도 인기가 좀 많아졌어요. 광주광역시 거주 외국인의 55%가 사는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가를 신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적극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주 여성의 보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인권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책들도 이제 발굴할 생각이고요. 좀 우리 이제 관광 콘텐츠로 이제 개발해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지역으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스스로 정착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79명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시간 4일 116명의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석방됐다고 밝혔고 러시아 국방부는 63명의 러시아군 포로가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이번에 석방된 포로 중에는 마리우폴에서 싸운 군인, 헤르손 지역의 게릴라, 바흐무트의 저격수 등 우크라이나 영웅들이 포함됐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또 영국 출신 구호 활동가인 앤드루 백슈와 크리스 페리의 시신도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차 남수단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폭력과 권력 남용, 불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 주바에 있는 성 테레사 성당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국민을 위해 중재하고 불의와 권력 남용, 사욕을 위한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현지의 주교, 사제, 수녀들에게 불의로 인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며 전쟁과 증오, 폭력과 가난으로 상처 입은 이 땅에서 신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조혼과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남수단의 여성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원의 보름인 오늘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또 한낮은 온화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체감온도 영하 5.8도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종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서쪽 지방과 대구는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북은 오전에 그리고 강원 영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하실 때 화재 나지 않도록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8.2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7도, 대구와 부산은 10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